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고객의 손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즉 DLF의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4만 명이 줄었는데 자영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11%나 늘어났습니다.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답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유가 하락 등을 원인으로 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 경제가 장기적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038%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1%를 밑돌다가 이번에 0.0%로 주저앉았고 8개월째 계속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81이라며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임을 밝히고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2, 3개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를 양호한 기상 여건 덕에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내렸기 때문이라 분석했고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1.4% 낮아지고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6.6%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각각 0.53%포인트, 0.30%포인트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 연말부터 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내년에는 1%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금리 내렸고 우리나라도 금리 내렸습니다. 앞으로 3, 4년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는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어떤 금리 상수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를 경계해야 되는 수준까지 우리 경제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가운데 이날 2분기 잠정치를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1.0%로 수정 발표하면서 2%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가 넘게 올랐는데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8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과 보도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쏟아져 나온 적도 있었죠.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처럼 주장하던 일부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무엇라 이야기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 중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04%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한다던 일부 주장과는 달리 올해 10.9%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일자리와 투자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 경제 파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탓에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인 상황. 경제 현실은 이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한때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은 왜일까? 물가, 일자리, 투자 등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경제 현상을 과학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혀 관계없는데 사실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오르면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내리면은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취업자 수는 5월 이후 석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즉 DLF의 기초자산 금리 방향성이 바뀐 이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자산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면 원금 전액 손실 등 고객의 손해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겁니다. 이는 판매 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의 향후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서 주요 점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은행은 산하연구소를 통해 작년 말과 올해 3월 독일과 미국의 금리 하락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채 판매 수수료 수익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작년과 비교해 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대출은 1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향후 경기 악화가 진행되면 자영업 대출 부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2%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엔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대출에 자영업자들이 받은 가계 대출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지난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 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 둔화와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업황 부진과 대출 급증이 함께 나타나며 연체율이 오르고 채무 상환 능력은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국내 다수의 대일 거래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수출 규제를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답이 55%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일본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56%의 기업이 일본 의존도를 낮춰 협력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라고 답한 기업은 66.6%에 이렇습니다. 대한상인은 일본 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적시 생산으로 신뢰가 높았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새 아파트가 반사 효과를 누리게 됐다는 소식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도 재개발 사업이 늦춰져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5년 이내 준공한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값은 웃돈이 수억 원씩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반사 효과를 본 걸까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덕 그라시움 단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 새 수억 원이 올랐다면서요? 네, 자 고덕 그라시움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이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죠. 이달 말에 4,932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자, 아직 입주하기 전이라 이 집주인들이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매물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좀 알아봤더니 이 단지 전용 84D 주택형의 경우에 지금 14억 원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분양가가 7억 9,200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웃돈이 6억 원 넘게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8억 원 이하에서 분양받아서 14억 원에 팔면 이른바 대박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호가와 이제 실거래가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아까 말한 84D 주택형의 경우에는 자, 10층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듯이 예. 지난달에 13억 4,31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것도 꽤 크게 오른 가격인데 그렇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단 한 건 거래된 게 전부거든요. 일부에서는 7월 달에 거래가 된 게 11억 원에 이루어졌으니까 한 달 새 2억 4천만 원이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일 기준이니까 실제로 보면 7, 8월 정도라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올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덕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네네. 예. 자, 그런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알아보니까 이 지난달에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이 매물과 7월에 11억 원에 거래된 매물은 이 가격 차이가 조망권 때문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억 원에 거래된 매물은 다른 동에 좀 막혀서 조망이 앞에 동에 막혀 있는 조망이었고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전망이 탁 트여 있고 또 앞에 숲이 보이는 특 A급 매물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인근 중개업소에서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마루에서 찍은 사진인데 앞에 막혀 있는 게 없고 숲이 시원하게 좀 보이는 모습이죠. 이게 2억 원 이상의 좀 차이를 낳았다. 이렇게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업소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 고덕 그라시움 이 102동에서 106동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좀 숲이 보이는 조망을 좀 갖췄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동에 막혀 있는 이런 일반적인 단지들과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좋은 입지를 갖춘 로얄동이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된 거지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변 단지 아파트 값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자, 업계에서는 이걸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자, 새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까지는 한 2, 3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그 시점에 주변 단지의 시세를 따라가다 보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로얄동, 로얄층과 일반 매물의 차이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분양 시점 이후에 가격이 오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많잖아요. 예측도 그렇습니다. 있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면 어때요? 네. 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뭐 연기되거나 아예 사업을 좀 접으면서 공급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새 아파트의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생겨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택지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볼 수는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고덕 그라시움이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이게 뭐 기존 아파트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공급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좀 뭐 올랐다 이런 얘기랑은 좀 거리가 멀고 조망권이 좋은 매물이 비싸게 거래된 거다 확인 결과 그렇게 나타난 거죠. 실제로 이 그라시움에서 7월 11억 원에 거래된 매물을 좀 보면 이게 분양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8월에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거는 입주권이었습니다. 같은 면적의 비슷한 층인데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났던 거고 또 이 실적과 그리고 뭐 7월 거래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 입주권 거래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같은 면적이 이 같은 경우에는 12억 7천만 원, 19층짜리였는데 1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과 비교해봐도 7천만 원 정도 오른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입주권이
분양권보다는 조금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업계에서는 입주권은 조합원 매물인 만큼 이 로얄동이나 로얄층에 배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당연히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다음 달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기존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곧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의 새 아파트로 이 주택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오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지 또 얼마나 줄어들지 아니면 되레 늘어날지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또 3기 신도시 우리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 3기 신도시 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이게 공공택지 분양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공급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랑은 좀 뭐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택지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할 예정인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랑은 뭐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 공급은 또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시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 아파트 값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반기 자동차 대전이 본격 개막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SUV입니다. 이에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공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200만 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은 GLE 4세대 모델을 선보인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 1위를 굳힌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늘 프리미엄 SUV 더 뉴 GLE를 선보였습니다. GLE는 1997년 M클래스로 첫 데뷔 후 글로벌 시장에서 200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로 8년 만에 완전 변경됐습니다. 더 뉴 GLE는 온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모던 럭셔리를 주제로 디자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휠베이스가 길어지며 안정적인 비율을 구현해 프리미엄 SUV의 면모를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Setting new standards in terms of design, interior value perception, technologically advanced in every way, state of the art in terms of safety and assistance system, and the latest in powertrain technology. A new leader in the premium luxury full-size SUV segment. 이번 4세대 GLE는 전기구동화 EQ 부스트를 갖춘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4기통 디젤 엔진 등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특히 새 인포테인먼트 기능인 MBUX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탑재됐습니다. 음성 명령어로 활성화하면 차량 내 온도 및 조명 조절, 전화 걸기 및 받기, 문자 전송 등이 작동됩니다. By all the technological and digital features which we have included, like for instance the widescreen display with the touchscreen and the MBUX technology which enables an intuitive command of the vehicle through voice recognition, and this vehicle is a new step in the direction of future mobility from Mercedes-Benz. 한편 현대기아차를 포함 BMW와 아우디까지 SUV 출시를 예고하고 나서며 하반기 SUV 대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바이네르 김원길 대표가 이번엔 일반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함께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 많은 이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선사하고 싶은 그의 소망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1등에게는 음반 제작을 통해 가수 활동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일산 롯데백화점 9층. 어린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흥겨운 노랫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바이네르의 신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1등 하면은 이제 우선 노래를 한 곡을 만들어서 취입을 시켜드리고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산 한 구간, 기억에 남는 구간을 노래로 만들어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앞서 2월부터 시작된 신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는 매주 장원을 뽑고 월말 주장원전을 거쳐 우승을 거머쥔 21명이 참가했습니다. 고목나무 멋진 인생 등을 작곡한 장옥조 씨가 심사위원으로 21명의 치열한 경쟁 끝에 5인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우 수상의 영예를 아닌 정순열 씨에게는 롯데백화점 100만 원 상품권과 바이네르 구두 상품권 10장, 음반 제작 지원이 제공됩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꿈이 이제 가수였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추억에 남겠고 이렇게 좋은 영광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해 나눔 경영을 철학으로 돈을 벌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고 싶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원길 대표. 올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은 만큼 음반 제작 지원과 함께 상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내년에는 신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친환경은 우리 정부의 기조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이는 발전 사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IR+에서는 이 친환경 발전 설비 분야의 강자에서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기업 BDI를 만나봅니다. 화력발전이라 하면 미세먼지 등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화력발전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보조 설비들이 있습니다. 1992년 설립한 BDI는 바로 친환경 발전 설비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조달, 시공하는 기업입니다. BDI의 친환경 발전 설비는 크게 석탄 취급 설비, 회처리 설비, 탈황 설비와 전기 집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석탄 취급 설비 부문에서 BDI는 옥내 저탄장 자연 발화 방지 시스템 특허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옥내 저탄장이란 화력 발전의 주요 연료 중 하나인 석탄을 실내에 보관하는 설비로 실외에 석탄을 보관할 경우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필수 설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옥내 저탄장의 경우 석탄 간의 충돌에 의한 저탄장 내 자연 발화에 주의해야 하는데 BDI가 개발한 특허는 저탄장의 온도 상승을 막아 자연 발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옥내 저탄장 설치가 의무화돼 BDI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은 타고 나면 석탄재, 즉 회가 남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설비가 회처리 설비인데 BDI는 현재 회처리의 핵심 부품인 돈밸브 특허를 통해 시장 점유율 50%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처리 시스템을 거치면 석탄재의 80%가량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는 일본의 석탄재를 상당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소재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회처리 기술을 보유한 BDI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전기 집진기와 황산화물을 제거해주는 탈황 설비,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탈질 설비도 BDI의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BDI의 전기 집진기는 미세먼지를 99% 걸러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BDI는 기존 친환경 보조 설비 사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이 아닌 신재생 발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정부의 3020 정책,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맞춰서 신재생 사업을 추가적인 성장 동력원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BDI는 현재 육상, 수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플라스틱 발전,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사업의 설계와 조달, 설치, 시공 등 전반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육상 태양광의 경우 강원도 임계 지역 약 32만 평 부지에 발전 용량 60메가와트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남부 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발전 용량 92메가와트, 2,220억 원 규모의 경주 간포 풍력발전소 사업도 수주해 본격적인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경우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일반적인 방식 외에 산업, 생활 폐기물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부생가스 기반의 연료전지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발전 사업의 경우 BDI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폐 플라스틱을 토각하지 않고 열분해해 기름을 추출하고 그 기름으로 엔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충남 홍성에서 9메가와트 설치 공사를 수주한 상황입니다. 폐플라스틱 발전은 재활용 발전 사업으로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BDI 측의 설명입니다. BDI는 앞으로 전체 매출 확대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매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 저희 매출이 2천억 이상대로다가 금년 이후로 올라서면서 그 중에서 신재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친환경 발전 설비 부문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확대로 글로벌 종합발전 플랜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BDI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고 하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빠르게 바뀌어가는 자동차 산업 변화에 노사도 관계 변화 또 협력을 통해 도약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